저 늙은이가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가 편하지. 건물 두 채에 예금 15억. 팔아서 강남 가면 딱이잖아? 우연히 듣게 된 며느리들의 소름 돋는 진심. 30년간 새벽 4시부터 뼈 빠지게 국밥을 팔아모은 15억의 재산이 며느리들 눈에는 그저 먹잇감일 뿐이었습니다. 배신감에 피눈물을 삼키던 67의 시어머니는 그날 밤 평생 처음으로 발칙한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가장 지극정성으로 날 돌보는 며느리에게 모든 재산을 주마. 15억을 차지하기 위한 며느리들의 피 말리는 가짜 효도 전쟁. 하지만 시어머니의 이 작고 위험한 시험은 곧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끔찍한 나비 효과를 불러오고 마는데 과연 15억의 진짜 주인은 누가 될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의 사연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그날의 사연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서울 마포구 염리동 골목 송간의 한 식당에 불이 켜졌습니다. 삐걱 낡은 철문이 열리고 손말순 여사가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올해로 67, 허리가 살짝 굽었지만 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흰머리를 단정히 올려 묶고 손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그 모습에서 30년 세월의 풍상이 고스란히 느껴졌지요. 찰칵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자 파란 불꽃이 피어났습니다. 직접 고아 만든 사골 육수가 커다란 솥에서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육수 냄새가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웠지요. 손 여사는 국자로 거품을 걷어내며 맛을 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은 새벽 루틴이었습니다. 이 식당이 오늘의 모습이 되기까지 참으로 기나긴 세월이었습니다. 손 여사의 손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칼에 베인 흉터, 기름에 튄 화상 자국, 마디마디 굳은 살이 켜켜이 쌓여 있었지요.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고 겨울이면 갈라진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35부터 67까지 그 손이 쉰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35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한겨울 교통사고였지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에는 어린 세 아들과 남편이 남긴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재혼을 권했지만 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들 아비성을 버리게 할 수는 없어. 그 한마디로 30년을 버텼습니다. 새벽이면 부엌에 불을 지피고 밤이면 취한 손님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손수 육수를 끓이고 반찬을 담았으며 외상값 떼이고 행패 부리는 손님에게 시달리면서도 식당을 지켰습니다. 그리하여 반지하 셋방에서 시작한 작은 식당이 마포구에서 소문난 한식당으로 성장했고 상가 건물 두 채에 예금 15억까지 장만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손 여사를 두고 마포의 여장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새벽 육수를 젓는 손 여사의 눈가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또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식당 옆 편의점에서 쓰레기를 내놓던 박마기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올해 62, 손 여사보다 5살 아래인 그녀는 송간의 식당의 30년 매니저였습니다. 식당이 반지하 셋방이던 시절부터 함께한 세상에 둘도 없는 동지였지요. 마기야, 너도 일찍이네. 에이, 저야 뭐. 사장님이 안 오시면 이 가게가 안 돌아가니까요. 박마기 씨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앞치마를 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 여사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눈치챘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다. 별거 아니야. 손 여사가 고개를 저었지만 박마기 씨는 30년 세월의 감으로 알았습니다. 사장님이 저런 표정을 짓는 건 며느리 문제일 때뿐이라는 것을
박마기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60년 넘게 살아보니까 딱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사람은 죽을 때 곁에 누가 있느냐, 그걸로 다 판가름 나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진짜 어려울 때 곁에 남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예요. 손 여사는 국자를 멈추고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오전 11시, 점심 장사가 시작되기 전 식당 안은 분주했습니다. 손 여사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손대봉, 45, IT 스타트업 대표를 자처했지만 실상은 투자금을 받아 사무실 임대료나 겨우 내는 형편이었습니다. 겉으론 번듯한 정장을 입고 강남 공유 오피스를 드나들었지요. 큰 며느리 한수지는 42, 강남 출신이라는 것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명품 가방이 없으면 외출을 하지 않았고 SNS에는 호텔 라운지 사진을 매일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식당을 서민 장사라 부르며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요. 어머니, 오늘 저녁 식사는 패스할게요. 약속이 있어서요. 큰 며느리는 늘 그랬습니다. 명절에도 어머님 생신에도 무언가 핑계를 대고 빠졌습니다. 식당 일은 천한 것이라는 투였지요. 시어머니 식당에서 일하는 걸 인스타에 올릴 수는 없잖아요. 입버릇처럼 그리 말했습니다. 손 여사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IT 사업을 한다며 장안의 화제라고 떠들어대니 체면치레라도 해주는 셈치자 싶었지요. 둘째 아들 손대석, 42, 부동산 중개업자로 장터를 오가며 제법 돈을 굴렸습니다. 둘째 며느리 오미라는 39,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여자로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의 식당 장부를 도맡아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손 여사는 믿음직하다 싶어 맡겼지요. 그런데 요즘 들어 석연치 않은 일이 잦았습니다. 식당 냉장고의 고급 식재료가 부쩍 줄었습니다. 한우 등심, 전복, 제주 옥동. 장부에는 폐기로 처리되어 있었지요. 30년 매니저 박마기 씨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상해요. 제가 분명 재고를 확인했는데 장부랑 안 맞아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손 여사는 아직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의 눈빛에서 무언가 꺼림칙한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손대춘, 34, 세 아들 중 유일하게 어머니 곁에서 식당을 돕는 아들이었습니다. 요리학원을 다니며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가겠다며 매일 새벽부터 부엌에 섰지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순박한 웃음을 띤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 예약 20팀이에요. 육수 넉넉히 잡아놨고 밑반찬도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막내 며느리 김분이 28, 세 며느리 중 가장 어리고 가장 수수한 여자였습니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화장기 없는 맨 얼굴. 3년 전 일이었지요. 한겨울 식당 앞 골목에서 쓰러져 있던 젊은 여자를 손 여사가 발견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숨이 끊어질 듯 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어서 안으로 들여. 따뜻한 설렁탕을 먹이고 며칠을 재웠더니 겨우 기력을 차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18배 세상에 내쳐져 편의점 알바와 식당 설거지를 전전하며 연명했다 했습니다. 갈 곳이 없다기에 식당 일을 거들게 했지요. 분이는 부지런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에 일어나 부엌을 열었고 밤늦도록 설거지를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독학한 약초와 한방 지식이 있어 시어머니의 무릎이 아프다 하면 직접 쑥찜질을 해드렸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막내 대춘이 어머니에게 청했습니다.
어머니, 분이를 제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고아원 출신인데 괜찮겠느냐?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리하여 작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성대한 잔치는 없었으나 손 여사는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두 형님 며느리가 분이를 곱게 볼 리 없었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거지가 형님 소리를 입에 담아 길에서 주운 것이 주방 식구 노릇은 잘도 한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의 구박에도 분이는 큰형님, 둘째 형님 부르며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손 여사가 나무라면 두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으나 시어머니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더 심했지요. 내가 눈을 감으면 저 불쌍한 것이 어찌 되려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손 여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빠지고 식당 문을 닫을 무렵 손 여사가 사무실로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화장실 앞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늙은이가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가 편하지. 큰 며느리 한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손 여사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러게요. 식당 물려받으면 바로 팔아버리고 싶어요. 이런 기름 냄새 나는 장사 질색이에요. 둘째 며느리 오미란의 대꾸였습니다. 팔아서 강남으로 가면 되지. 건물 두 채에 예금까지 하면 넉넉하잖아. 큰오빠 사업 자금에 우리 서방 투자금 합치면 아주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그래야지. 막내야 뭐 본전치기도 못할 테고.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복도로 새어나왔습니다. 손 여사는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부엌에 불을 켜고 취객에게 욕을 먹어가며 외상값 받으러 돌아다니고 밤새 육수를 고우며 버텨온 30년이었습니다. 칼에 베인 손가락, 화상 입은 팔뚝, 허리의 통증, 모두 이 식당과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들 눈에는 빨리 죽기만 기다리는 짐덩어리였습니다. 손 여사는 소리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닫고 멍하니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 한 줄기가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손 여사는 반지하 새빵 시절부터 써오던 좁은 안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가을바람이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67회를 살아왔지만 안방이 이토록 쓸쓸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새 아들을 낳아 키우고 며느리 셋을 맞이했지만 큰 며느리는 체면만 내세우고 둘째 며느리는 돈 계산에만 밝았습니다. 두 며느리가 막내 며느리 분이를 대하는 것도 눈에 거슬렸지요. 손 여사가 나무라면 잠시 입을 다물었으나 시어머니가 등을 돌리면 더 심해졌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가슴 한쪽이 진짜로 묵직하게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 며느리의 진짜 마음을 알아야겠다. 시험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평생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내가 아픈 척 연기를 해? 만약 들키면? 자식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 밤마다 이불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식당 천장에 금간 석고보드를 올려다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식을 의심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예민한 것은 아닐까? 술자리에서 한 푸념을 너무 크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여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들은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 늙은이가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가 편하지.
분이가 형님들에게 구박당하는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삼키던 그 뒷모습이 내가 눈을 감고 나면 저 애는 정말로 쫓겨나겠구나. 빈손으로 왔던 그 골목으로 다시 내쳐지겠구나. 열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손 여사는 평소처럼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육수 솥을 올리고 국자를 들었습니다. 끓어오르는 육수 위로 뿌연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 사이로 남편의 영정 사진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여보, 나 한 번만 거짓말할게요. 이것만은 확인하고 가야겠어요.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창호지 너머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손 여사는 굳은 표정으로 앞치마를 벗어 개켰습니다. 오늘부터 시험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건너편에는 한우정이라는 프랜차이즈 식당이 있었습니다. 사장 길주라는 10년째 송간회에 손님을 빼앗기며 이를 갈아온 경쟁자였지요. 틈만 나면 배달앱 리뷰에 악성 댓글을 달고 장사꾼들 모임에서 입방아를 찧었습니다. 송간회 며느리들이 난리래. 큰 며느리는 명품 쇼핑에 코가 하늘을 찌르고 둘째 며느리는 식당 돈 빼돌린다더라. 소문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손 여사의 귀에도 들어왔지만 이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곧 진짜와 가짜가 가려질 터이니까요.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 골목 송간의 한 식당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운 손 여사는 드디어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일요일 아침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 새 아들 내외를 식당 2층 가족 모임방으로 불러 모았지요. 평소에는 명절이나 생일에만 모이던 자리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집에 6사람의 얼굴에는 의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손 여사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여사의 주름진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방 안에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요즘 들어 몸이 예사롭지 않구나.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았다. 큰아들 대봉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위에 종양이 자라고 있다 하더구나. 의사가 말하기를 수술을 해도 장담하기 어렵다 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손 여사는 멀쩡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들의 속마음을 시험하려면 이 수밖에 없었지요. 이 식당과 건물 2채, 예금 15억. 3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이다. 누구에게 맡길지 정해야겠다. 그 말에 방안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새 며느리의 눈빛이 번뜩였지요. 너희 한 번씩 내 병 수발을 들어라. 식당 일도 맡아서 해봐라. 그 정성을 보고 결정하겠다. 가장 효심 있는 사람한테 살림을 맡기리라. 큰아들 대봉이 가슴을 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장남이니 당연히 제가 맡아야지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큰 며느리 한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식당을 팔아 강남으로 가면 인스타에 올릴 만한 삶이 시작되리라. 친정아버지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 아니던가. 머릿속으로 이미 강남 타워 팰리스에 인테리어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대석도 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동산 경험이 있으니 건물 관리도 식당 경영도 잘할 수 있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둘째 며느리 오미라는 눈을 내리깔았으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참에 장부를 완전히 장악하여 더 큰 돈을 빼돌릴 궁리였지요. 오직 막내 대충과 분이만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병환이 걱정됩니다. 재산은 생각 없습니다. 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에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대춘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손 여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송간의 한식당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사흘째 되던 날 분이가 식당 앞 골목에서 낯익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얼굴을 본 적 있는 70이 넘은 정할머니였지요. 손에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이고, 고맙다. 요즘 세상에 이런 젊은이가 다 있나? 비닐봉지 안에는 폐지가 가득했습니다. 정할머니는 매일 새벽 폐지를 주어 한 달에 15만 원을 벌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지요. 구부정한 등에 때 묻은 조끼를 걸친 모습이 분이에게는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그날부터 점심 장사가 끝나면 남은 반찬을 정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따끈한 된장찌개에 깍두기를 곁들여 도시락통에 담아서요. 정할머니는 처음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됐어. 젊은 사람이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 할머니, 어차피 남는 거예요. 버리느니 할머니 드시는 게 낫지요. 분이가 워낙 자연스럽게 건네는 바람에 정할머니는 결국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매일 점심이 끝나면 경로당 앞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잠깐씩 이야기를 나눴지요. 정할머니에게 분이는 손녀 같았고 분이에게 정할머니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외할머니 같았습니다. 너 고아원 출신이라며? 어느 날 정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분이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모님 얼굴을 모릅니다. 그래서 남 돕는 게 몸에 밴 거구나. 자기도 받아본 적 없으니까 남이 외로운 게 눈에 보이는 거지. 정할머니가 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분이야, 내가 오래 살아보니까 하나 알겠더라.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야. 돈 많은 것도 아니고 학벌 좋은 것도 아니야.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야. 분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3년 전 굶어 쓰러진 자신을 거두어준 시어머니의 은혜. 그것을 갚는 데는 재산이 필요 없었습니다. 손이 필요하고 마음이 필요했지요. 그 무렵 손 여사도 분이가 정할머니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당 CCTV를 확인하다가 점심 뒤 반찬통을 싸들고 나가는 분이의 모습을 본 것이었지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세 며느리 모두 부지런히 효도를 했습니다. 큰 며느리 한수지는 고급 백화점에서 홍삼 세트를 사들고 왔습니다. 리본까지 예쁘게 묶인 선물 상자였지요. 그것을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정관장 프리미엄이에요. 100만 원짜리예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선물 상자와 시어머니의 손을 나란히 놓고 앵글을 맞추더니 인스타그램에 올렸지요. 해시태그 효도, 해시태그 시어머니 사랑, 해시태그 정관장, 해시태그 건강이 최고. 박마기 씨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건 효도가 아니라 광고지. 둘째 며느리 오미란도 지지 않았습니다. 산삼배양근이라며 값비싼 약재를 들이밀었지요. 어머니, 이거 한 뿌리에 50만 원이에요. 제가 정성껏 골랐어요.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의 방에는 5분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약재를 놓고 나오자마자 사무실로 직행했지요.
컴퓨터를 켜고 식당 법인 카드 내역을 뒤적거렸습니다. 오미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참에 법인 카드 한도를 더 올려야겠어. 그러나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자 두 며느리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 한수진은 시어머니의 병환을 오히려 콘텐츠로 활용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병실 사진을 올리며 눈물 이모지를 붙였지요.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마음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팔로워들이 위로 댓글을 달면 한수진은 감사 인사를 답글로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시어머니의 방에는 잠깐 얼굴만 비추고 돌아갔지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떠벌렸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있어요. 인스타 보셨죠? 100만 원짜리 홍삼도 사드렸어요.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 병상에는 잠깐 얼굴만 비추고 돌아갔습니다. 약을 챙기는 일은 온통 분이에게 떠넘겼지요. 에이, 기름 냄새 나는 부엌에 내가 왜 들어가? 분이가 하면 되지. 그러면서도 친정아버지 한 사장은 부쩍 자주 식당을 드나들었습니다. 한때 건설업으로 돈을 벌었으나 부동산 투기의 실패에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었지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다그쳤습니다. 수진아, 식당은 당연히 맏며느리가 맡아야 하는 거야. 내가 뒤에서 밀어줄 테니 잘해라. 그 식당만 넘어오면 우리 빚 다 갚아. 한수진은 전화를 끊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며느리 오미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장부 정리할 것이 있어서 오늘은 병문안 못 가겠어요. 그러면서 몰래 식당 냉장고를 드나들었습니다. 한우 등심 2근, 전복 한 상자, 제주 옥돔 5마리, 하나씩 빼돌려 친정에 보내는 것이었지요. 장부에는 팩이라고 처리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법인 카드로 백화점에서 명품 화장품을 결제한 뒤 식당 비품 구매로 기장했습니다. 3년간 빼돌린 금액이 어느새 8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지요. 30년 매니저 박마기 씨가 어느 날 조심스레 손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둘째 며느리가 새벽마다 냉장고에 드나드는 것을 봤어요. 제가 몰래 CCTV를 확인했는데 박마기 씨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벽 2시 오미란이 식당 냉장고에서 한우 등심을 꺼내 비닐봉지에 담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알았다. 그 영상 USB에 저장해둬. 손 여사는 표정을 감추었으나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오직 분이만이 한결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어머니의 방에 문안을 드렸습니다. 직접 약초를 다듬어 차를 끓였지요. 고아원 시절 독학한 한방 지식으로 위에 좋다는 양배추즙을 직접 짜서 올렸습니다. 새벽에는 노량진 수산시장에 나가 싱싱한 전복을 골라왔지요. 전복을 손질하며 손끝이 칼에 베어도 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안색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어머님, 진지 잡수셨어요? 오늘은 전복죽을 쑤었어요. 위에 부담 안 가게 푹 고았어요. 두 형님 며느리가 이런 분이를 곱게 볼 리 없었습니다. 미천한 것이 효부 행세야? 시어머니한테 아양이나 떠는 거지. 큰 며느리가 대놓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어디서 주워온 거지가 식당 차지하려고 별짓을 다 한다. 둘째 며느리도 거들었지요. 분이는 그 모진 말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삼키며 부엌으로 돌아갔지요. 부엌 구석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손등에는 새벽 장 보러 다니며 생긴 동상 자국이, 팔뚝에는 육수에 데인 화상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베푸신 은혜를 갚아야 한다. 이까짓 것쯤이야. 3년 전 굶어 쓰러졌던 자신을 거두어준 은인이었습니다. 따뜻한 설렁탕을 먹여주고 잠자리를 내어주고 며느리로 삼아준 분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한편 건너편 한우정 사장 길주라는 송간회의 소문을 듣고 신이 났습니다. 손 여사가 시한부래. 이제 그 식당도 끝장이겠네. 배달앱에 악성 리뷰를 더 달기 시작했습니다. 위생 불량, 식중독주의, 사장이 아파서 맛이 변했음. 리뷰를 본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지요. 그달 매출이 전월 대비 30%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맛을 살리겠다며 새벽부터 육수를 고았고 대충과 함께 메뉴를 손보았습니다. 손 여사가 비밀로 간직하던 레시피를 여쭤보며 한 수저 정성을 다했지요. 어머님, 깍두기 간이 이 정도면 맞나요? 조금 더 삭혀봐라. 이틀만 더 두면 딱 맞을 게다. 손 여사는 이불 속에서 병든 척 누워 있으면서도 분이가 내오는 음식의 맛이 하루하루 자신의 손맛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할아버지가 카운터 앞에서 대춘에게 말했습니다. 이 깍두기 예전 손 사장 맛이 그대로네. 누가 담근 거야? 제 아내가 담갔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워서요. 효부가 따로 없구먼. 이 집은 안 망해. 이런 며느리가 있으니. 그 말이 퍼지면서 떠났던 단골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악성 리뷰 아래 진짜 손님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지요. 30년 단골인데 맛 변한 적 없음. 악성 리뷰 신고함. 젊은 며느리가 정성껏 하더라. 오히려 반찬이 더 깔끔해짐. 심지어 블로그에 송간의 2세 며느리의 정성이라는 제목으로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분이가 직접 짠 양배추즙을 서비스로 내놓은 것이 입소문을 탄 것이었지요. 아, 이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 간병하면서 식당도 지키고 있대. 진짜 대단하다. 그 글 아래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송간의 한식당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CCTV로 지켜보던 손 여사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분이가 가져다 준 전복죽을 한 숟갈 떠먹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 맛이야. 내 손맛이 그대로구나.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손 여사의 거짓말이 하늘의 벌처럼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그리고 잔인하게 폭풍전야의 고요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요. 사단은 그날 새벽에 터졌습니다. 시험을 시작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손 여사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짓으로 꾸민 일이었지만 오랜 근심과 마음고생이 몸을 갉아먹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입맛을 잃어 죽 한 그릇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체중이 한 달 사이에 5kg나 빠졌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볼이 꺼져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며느리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할수록 가슴이 칼로 도려내지는 듯 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인스타 효도만 할 뿐이었고 둘째 며느리는 장부를 조작하며 돈을 빼돌렸습니다. 30년을 바쳐 일군 재산이 며느리들의 눈에는 그저 먹잇감이었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움켜쥐며 손 여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험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내 몸이 버틸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손 여사가 갑자기 피를 토했습니다.
검붉은 핏덩어리가 입을 타고 쏟아졌지요. 방 안을 지키던 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손 여사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분이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시어머니가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새벽 응급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복도에서 분이와 대추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대추는 벽에 등을 기대고 고개를 떨구었고 분이는 두 손을 모아 쥔 채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복도의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와 결과를 알렸습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이 심하게 진행되었고 위벽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하지만 초기 위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이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대춘이 아내를 부축했지요. 손 여사는 희미한 정신 속에서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으로 병을 꾸민 벌이로구나.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며느리들을 시험하겠다고 꾸민 거짓말이 진짜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병실 천장의 형광등이 눈부시게 흔들렸습니다. 손 여사는 30년간 새벽마다 부엌에 불을 켜던 그 손으로 하얀 병원 이불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굳은 살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식당은 어떻게 되는 거지? 분이는? 대춘이는? 의사가 엄중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정밀 검사 후 수술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편히 가지셔야 합니다. 분이가 의사의 가운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급히 두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냉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 한수진에게 전화를 걸자 통화 연결음이 한참 이어졌습니다. 5번째 벨이 울린 뒤에야 받았지요. 뭔데? 이 새벽에? 형님, 어머님이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수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꾀병 아니야? 2달째 아프다 하시면서 멀쩡히 잘 계시잖아. 형님, 이번에는 진짜예요. 피를 토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위암 초기라고. 연기를 잘도 하시네. 못 믿겠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둘째 며느리 오미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고 무시했습니다. 1시간 뒤에야 답장이 왔지요. 글쎄, 저번에도 속았잖아. 괜히 부산 떨다 바보 되기 싫어.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막내 대춘이 형수들에게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큰형 집 앞 새벽 6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형수님, 어머니가 정말 위독하십니다. 한 번만 와주십시오. 인터폰 너머로 한수진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련님, 분이시키세요. 효부 노릇 잘하던데. 나는 바빠요. 찰칵. 인터폰이 꺼졌습니다. 대추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형수는 끝내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밤낮으로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새벽이면 일어나 시어머니를 닦아드렸습니다. 직접 양배추즙과 매실 액기스를 만들어 왔지요. 집에서 전복죽을 끓여다 날랐습니다. 병원과 식당을 오가느라 하루에 10,000보를 넘게 걸었습니다.
새벽 5시에 식당에서 육수를 올리고 점심 장사를 마친 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은 서너 시간이 전부였지요. 분이는 헬쑥하게 야위어 갔습니다. 눈 밑에는 시퍼런 그늘이 내려앉았고 입술은 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지요. 손등에는 죽솥에 대인 화상이 얼룩졌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이었습니다. 그런 분이를 두 며느리가 몰아세웠습니다. 어느 날 큰 며느리 한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병실 앞 복도에서 분이를 불러 세우더니 대뜸 쏘아붙였습니다. 야, 너 혼자 효부 행세해서 재산 다 먹으려는 거지?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생각 없다. 속이 뻔히 보여. 미천한 것이 시어머니 꼬드겨서 식당 빼앗으려는 거잖아. 길에서 주운 거지 주제에. 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지요. 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오미라는 더 교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원한 틈을 타 식당 사무실로 직행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시도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 여사가 입원 전에 바꿔놓은 것이었지요. 젠장, 비밀번호가 바뀌었어. 오미라는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지요. 법인카드로 백화점 화장품과 골프웨어를 샀습니다. 전부 식당 접대비로 처리했지요. 매니저 박마기 씨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카드 내역을 출력하고 CCTV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사장님, 저는 꼭 증거를 남겨놓겠습니다. 박마기 씨는 병원에 찾아가 분이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분이야, 이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둘째 며느리가 돈을 빼돌린 증거가 다 들어있어. 나중에 사장님 깨어나시면 보여드려. 분이가 USB를 받아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마기 이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나는 사장님 편이야. 끝까지. 한편 큰 며느리의 친정아버지가 움직였습니다. 손 여사의 입원 소식을 듣자마자 전화했지요. 수진아, 지금이 기회야. 위임장을 받아내. 식당 매각 위임장 말이다. 아빠, 그건 좀. 뭐가 좀이야. 우리 빚이 7억이야. 그 식당만 넘어오면 우리 빚 다 갚아. 지금 안 하면 막내한테 다 넘어가. 한수진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 건너편 한우정 사장 길주란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 여사가 위암이래. 이제 진짜 끝장이네. 커뮤니티에 위생 상태 의심 글을 올렸지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식당은 텅 비었고 홀에는 파리만 날렸습니다. 식재료 외상값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납품업자가 대춘에게 전화를 걸어 다그쳤습니다. 대춘 씨, 이번 달 돈 못 주면 납품 끊겠습니다. 형,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가 입원 중이라. 사정은 알겠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사면초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누워있고 두 형수는 등을 돌렸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업자까지 몰아세웠습니다. 분이의 몸무게는 2달 사이 8kg나 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분이가 병원 복도 의자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손 여사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복도 의자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잠든 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볼이 푹 꺼지고 손등에는 화상이 가득했지요. 저 아이가. 손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지요. 분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눈을 떠주세요. 제발이요. 눈물이 시어머니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지요.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손 여사의 상태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습니다. 고열에 시달려 헛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분이는 젖은 수건으로 시어머니를 닦았습니다. 대추는 농사일을 제쳐두고 어머니를 지켰지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큰 며느리 한수진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병문안이 아니었습니다. 침대 앞에 서더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제가 대신 경영을 맡겠다는 위임장이에요. 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형님, 지금 어머님이 이 상태인데 사인을 받으시겠다고요? 넌 빠져. 이건 가족 문제야. 거지 주제에. 한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리꽂혔습니다. 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지요. 대신 시어머니의 침대 앞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손 여사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서류를 내미는 큰 며느리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가. 네. 어머니, 나가라고 했다. 손 여사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호했습니다. 한수진은 얼굴이 굳은 채 병실을 나갔습니다. 분이가 시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손 여사는 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눈을 감을 수 없다. 이 시험의 끝을 내 눈으로 봐야 한다. 분이에게 빚진 것을 갚아야 한다. 서울 마포구 어느 병원의 좁은 방에서 시어머니와 막내 며느리는 사투를 이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살기 위해, 한 사람은 살리기 위해. 보름이 지났습니다. 손 여사는 생사의 경계를 오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체력이 바닥난 탓에 회복이 더뎠지요. 의식이 돌아왔다가 다시 혼미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삐삐 소리가 가늘어질 때마다 분이의 심장도 함께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손 여사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고 분이는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분이가 절규했습니다. 대춘이 아내를 붙잡았지요. 분이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그대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타일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형광등 불빛 아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도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분이는 두 손을 모아 쥔 채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의식이 돌아올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분이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날부터 분이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48시간 내내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고 눈은 충혈되어 핏줄이 터져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이러다 보호자분이 먼저 쓰러지세요. 좀 쉬셔야 해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분이의 몸무게는 이제 43kg. 걸을 때마다 어지러웠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바깥 세상은 무심하게 돌아갔습니다. 식당 매출은 바닥을 쳤습니다. 납품업자 3곳이 거래를 끊었고 알바생 2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대춘 혼자서 부엌을 지키고 있었지만 한계였지요. 점심시간에 손님이 2-3팀밖에 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텅 빈 식당 홀에 앉아 대춘은 어머니가 30년간 앉아 계시던 카운터 의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박마기 씨가 월급도 받지 않고 출근하며 버텨주었지만 식당은 반쯤 문을 닫은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큰 며느리도 둘째 며느리도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마기 씨가 병원에 찾아와 분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분이야, 내가 쓰러지면 사장님을 누가 돌봐. 제발 밥 좀 먹어. 괜찮아요, 마기 이모.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이 손이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었으니까요.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손 여사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병실 창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병원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복도에 형광등이 꺼지고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지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분이는 시어머니의 마른 손을 쥔 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고아원 출신이고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형수님들 말대로 길에서 주운 거지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기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요. 3년 전 마포구 골목에서 굶어 쓰러졌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자신을 일으켜 세웠지요. 이게 무슨 꼴이야? 어서 안으로 들여.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거칠지만 따뜻했던 그 목소리, 뜨끈한 설렁탕을 떠먹여 주시던 그 손, 깨끗한 이불을 덮어주시던 그 손길. 분이야, 여기가 내 집이다. 그 한마디에 평생 처음으로 집을 가져본 분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18생일날 세상에 내쳐졌을 때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때, 한겨울 노숙을 하며 골판지로 몸을 감쌌던 때, 그 모든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정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야. 분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앞치마 자락으로 꾹꾹 눌러 닦았습니다. 맞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부모님 얼굴도 몰라. 하지만 나에게는 이 두 손이 있잖아. 이 두 손으로 육수를 끓일 수 있고, 이 두 손으로 어머님을 간호할 수 있고, 이 두 손으로 식당을 지킬 수 있잖아.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재산이 아니야. 어머님이 눈을 뜨시는 거야. 어머님이 다시 부엌에 서시는 거야. 그게 전부야. 분이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지요. 볼이 꺼지고 눈 밑에 그늘이 내려앉은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저 안 가요. 어디도 안 가요. 어머님이 일어나실 때까지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3년 전에 어머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어머님을 살릴 거예요. 창밖에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손 여사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던 시야가 서서히 또렷해졌지요. 살아있었습니다. 어머님, 분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굴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지요. 정신이 드셨어요? 어머님, 저예요. 분이에요. 손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상 곁에는 분이와 대춘만 있었습니다. 분이의 볼은 푹 꺼져 있었고 입술은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얼룩져 있었지요. 대춘도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고맙다, 분이야. 손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춘아, 고맙다. 의사가 달려와 진찰을 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수술 후 경과가 이렇게 좋은 케이스는 드뭅니다. 보름 동안 밤낮으로 간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 며느리입니다. 손 여사가 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지요. 효부의 정성이 기적을 만든 겁니다. 이런 보호자는 처음 봅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손 여사는 한동안 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분이야, 대춘아. 내가 일어나면 할 일이 있다. 이 시험의 끝을 내야겠구나. 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어머님, 지금은 쉬셔야 해요. 아니다. 더 미룰 수 없어. 손 여사의 눈빛이 30년 전처럼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끝내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손 여사는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야, 마기가 너한테 맡긴 USB 잘 가지고 있지?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님. 단단히 보관하고 있어요. 일주일 뒤에 모두 불러 모아라. 이 시험의 끝을 내겠다. 일주일 뒤에 모두 불러 모아라. 이 시험의 끝을 내겠다. 퇴원 일주일 뒤 손 여사는 새 아들 내외를 식당 2층 가족 모임방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손 여사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큰아들 부부와 둘째 아들 부부는 불안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 여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 처음에 나는 거짓으로 병을 꾸몄다. 너희들의 진심을 시험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큰 며느리 한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내 거짓을 벌하셨다. 근심이 병이 되어 진짜 위암이 자란 것이다. 손 여사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내가 먼저 거짓을 꾸몄으니 그 점은 내 탓이다. 너희들이 처음에 의심한 것을 다 탓하지 않겠다. 큰 며느리는 순간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손 여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피를 토하고 쓰러진 것도 거짓이더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마기가 진짜라고 전했는데도 너희들은 오지 않았다. 보름을 생사를 오가는 동안 오직 대춘이와 분이만 내 곁을 지켰느니라. 손 여사가 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분이가 전화를 걸었지.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 한수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또 꾀병 아니야? 연기를 잘도 하시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지. 어머니, 그건 그뿐이 아니다. 손말순 씨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지요. 내가 의식불명으로 누워있을 때 내가 이 식당에 온 건 딱 한 번이다. 그것도 병문안이 아니라 위임장을 받으려고. 영상에는 한수진이 병실에서 서류를 내미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야, 너 혼자 효부 행세해서 재산 다 먹으려는 거지? 한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 여사가 이번에는 둘째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란아. 오미란이 움찔했습니다. 내가 3년간 이 식당에서 빼돌린 돈이 얼마인지 아느냐? 박마기 씨가 증거를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새벽 2시에 고기를 빼돌리는 모습, 법인카드로 명품을 결제한 내역, 장부의 폐기로 위장한 기록들, 3년간 총 8,400만 원. 박마기 씨의 목소리가 또박또박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 때마다 오미란의 얼굴이 점점 더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설명할 뭘 설명하겠느냐. 손 여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서 시어미 병실엔 코빼기도 안 비친 게 천한 거고, 장부 들여다보면서 식당 돈을 제 주머니에 넣은 게 천한 것이다. 너희가 미천한 것이다. 한수진은 주저앉았고 오미라는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큰아들 대봉이 아내를 일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내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둘째 대석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 여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야. 예, 어머님. 내가 보름 동안 밤낮으로 나를 간호한 것을 보았다. 형님들의 구박에도 어찌 그리 참을 수 있었느냐? 분이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3년 전 제가 굶어 쓰러졌을 때 어머님께서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갚는 것이 당연하지요. 손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천하다고 업신여김을 받으면서도 원망 한마디 없었구나. 은혜를 갚는데 원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 여사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식당과 건물 2채, 예금 15억은 대춘이와 분이에게 맡기겠다. 한수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미천한 것에게 살림을 맡기시겠다고요? 장남을 제치고요? 손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천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야.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다만 너희 몫을 빼앗는 것은 아니다. 다들 한 지붕 아래 살되 안 살림은 분이가 맡아라. 그리고 둘째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빼돌린 8,400만 원은 모두 물어내거라. 다시는 장부 근처에 얼씬도 마라. 그리고 수진아. 한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한 사장에게 전해라. 다시는 이 식당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남의 집 재산으로 자기 빚 갚으려 한 것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한수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빚 7억이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며칠 뒤 한 사장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따지러 온 그에게 손 여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장, 당신 딸이 죽어가는데 위임장을 들이민 것을 아시오? 남의 재산으로 자기 빚 갚으려 한 것 내가 다 알고 있소. 한 사장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손 여사가 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다, 분이야. 내 덕에 내가 살았다. 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대춘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요.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이 시험의 답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손 여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손 여사는 새벽 4시에 혼자 부엌에 불을 켜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육수를 젓고 욕을 먹으며 며느리들의 속마음도 모른 채 30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지요. 좁은 안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내가 눈을 감으면 저 불쌍한 것이 어찌 되려나 가슴을 졸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손 여사의 안방에는 더 이상 쓸쓸함이 없었습니다. 분이가 매일 아침 문안을 드렸고 대춘이 저녁이면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가 식당 곳곳에 울려 퍼졌지요. 30년간 혼자 지키던 새벽 부엌에는 이제 분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퇴원 한 달 뒤 송간의 한 식당은 다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었지요. 동네 상인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손 여사님 쾌유를 축하합니다. 마포의 여장부 파이팅. 송간의 한식당 만세. 꽃향기가 골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식당 부엌에서는 분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3년 전 이 식당 앞 골목에서 굶어 쓰러졌던 그 여자가 이제는 당당하게 부엌의 주인으로 서 있었지요. 옆에는 대춘이 나란히 서서 육수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척척 맞았습니다. 손 여사는 카운터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부엌에 직접 서지는 못했지만 분이가 내오는 육수의 맛은 자신의 손맛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깊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정성이라는 양념이 더해진 탓이겠지요. 어머님, 맛 좀 봐주세요. 분이가 국자에 육수를 떠서 내밀었습니다. 손 여사가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다. 내 맛이야. 그 한마디에 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손 여사는 분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홀에 두 사람만 남았지요. 손 여사가 천천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앞치마였습니다. 기름때와 칼자국이 얼룩진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밴 그 앞치마. 손 여사가 반지하 새빵 시절부터 매일 두르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분이야. 예, 어머님. 이 앞치마를 너에게 주마. 분이가 두 손으로 앞치마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이 식당의 주인은 이 앞치마가 어울리는 사람이다. 강남 명품이 아니라 기름때 묻은 이 앞치마가 돈 계산이 빠른 사람이 아니라 새벽에 육수 앞에 서는 사람이 그게 바로 너다, 분이야. 손 여사가 직접 분이의 허리에 앞치마를 묶어주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이 앞치마를 두르던 그 손으로 굳은 살이 박히고 흉터가 있는 그 손으로 분이는 앞치마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30년 세월의 냄새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냄새였습니다. 눈물이 앞치마 위로 뚝뚝 떨어졌지요. 어머님, 분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3년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손 여사가 멈칫했습니다. 분이가 처음으로 어머님이 아니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를 분이는 떨리는 입술로 내뱉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주워주셔서, 저를 살려주셔서, 저한테 가족을 주셔서. 손 여사가 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야윈 두 팔로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리내어 울었지요. 텅 빈 식당 홀에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나야말로 고맙다, 분이야. 내 덕에 내가 살았으니라. 박마기 씨가 부엌 문 뒤에서 몰래 지켜보다가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장님, 드디어 제대로 된 며느리를 얻으셨네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분이는 송간의 한 식당을 더욱 번창시켰습니다. 손님을 정성껏 대하고 넉넉히 퍼주고 외상값도 너그럽게 받아주었지요. 점심시간이면 줄이 골목밖까지 늘어섰고 배달의 평점은 4.9를 찍었습니다. 마포구에서 송간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분이는 시어머니가 하시던 것처럼 매달 한 번씩 식당 앞마당에 커다란 솥을 걸고 무료 급식을 했습니다. 동네 독거노인들과 결식아동들이 줄을 서서 따끈한 설렁탕을 받아갔지요. 손 여사가 처음 이것을 시작했을 때와 같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이 줄에 서 있었을지도 모르는 여자가 이제는 국자를 들고 서 있다는 것이었지요. 분이는 국자로 설렁탕을 푸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어머님이 나에게 한 그릇을 주셨고 이제 나는 이 사람들에게 수백 그릇을 주고 있다. 한 그릇의 설렁탕이 이렇게 큰 강물이 되어 흘러가는 거구나. 경로당의 정할머니가 제일 앞줄에 서서 웃었습니다. 우리 분이가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두 며느리도 차츰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분이의 넉넉한 성품에 감화된 것이었지요. 어느 날 큰 며느리 한수진이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분이야. 내가 눈이 멀었었나 봐. 진짜 귀한 건 내가 가진 그 마음이었어. 분이는 빙그레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형님,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함께 잘 지내면 되지요. 둘째 며느리 오미라는 빼돌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더 이상 장부를 맡지는 않았지만 대신 식당 홀서빙을 자처했지요. 형님, 오늘도 수고했어요. 분이가 퇴근하는 오미란에게 반찬통을 건넸습니다. 오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분이야, 고마워. 진짜로. 가족 간의 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명절이면 새 며느리가 함께 음식을 장만했고 어머님 생신에는 나란히 케이크를 들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진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대신 식당 홍보를 맡아 진짜 이야기를 전했지요. 분이가 새벽에 육수를 끓이는 모습, 대춘이 정성껏 깍두기를 담그는 모습, 꾸미지 않은 그 사진들에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건너편 한우정 사장 길주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리뷰 조작이 발각되어 플랫폼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동네를 떠났습니다. 남의 집 망하기만 바라던 사람의 결말이었습니다. 한 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의 시댁 재산으로 빚을 갚으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자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손 여사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평안히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 손 여사는 분이에게 선물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하얀 운동화 한 켤레가 들어있었지요. 어머님, 이건 내가 쓰러져 있을 때 신고 있던 그 낡은 운동화 아직도 신발장에 간직하고 있지? 이제는 새 신발을 신어도 된다. 새 길을 걸어도 되는 거야. 분이는 새 운동화를 가슴에 안고 또 울었습니다. 낡은 운동화는 아직 신발장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이의 과거였고 동시에 은혜의 시작점이었으니까요. 손 여사는 손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겨울 골목에서 쓰러진 젊은 여자를 거두어 며느리로 삼았더니 그 며느리가 자신의 목숨을 살려낸 이야기를 손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습니다. 분이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며 웃었지요. 박마기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곁에 누가 있느냐, 그걸로 다 판가름 나는 거예요. 맞았습니다. 손 여사가 죽을 고비에 섰을 때 곁에 남은 사람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막내 며느리 분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며느리도 회계사 며느리도 아닌 길에서 주운 그 여자였습니다. 100만 원짜리 홍삼 세트보다 새벽에 직접 짠 양배추즙 한 잔이 더 귀했고 인스타그램의 효도 사진보다 병원 간이 침대에서 지킨 보름밤이 더 값졌습니다. 미천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하였습니다. 손 여사가 골목에서 뿌린 한 그릇의 설렁탕이 자신의 목숨으로 돌아왔습니다. 분이의 은혜가 30년 식당의 미래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 골목, 송간의 한 식당. 오늘도 새벽 4시에 불이 켜집니다. 시어머니가 켜던 그 불을 이제는 며느리 분이가 켜고 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골목까지 퍼져나갑니다. 분이의 손에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굳은 살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 굳은 살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훈장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그날의 사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